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오랜만에 유럽 경제 현황과 유로화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4월 수입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럽 경제 현황과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 1일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이 유럽 곳곳에서 이 격렬한 시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실업률이 원체 높고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축소가 되면서 민중들이 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4월 말에 유로존, 그러니까요, 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3월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2.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995년 실업률을 발표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보통 이제 실업률 통계라고 하는 것이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문제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은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는 거고요.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12%의 실업률은 엄청 높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실업률이 3%대인데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유럽의 체감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요, 2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 통계상으로 4명 중 1명꼴로 실업자라는 말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가지더라도 대부분 이 불안정하거나 이 단기간 일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 27개국 7개 회원국 전체의 3월 실업률은요, 10.9%로 역시 고공행진을 진행 중이고요. 몇몇 나라들의 실업률은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리스가 공식 실업률이 27.2%를 기록을 했고요. 스페인이 26.7%, 포르투갈이 17.5%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실업률이 이 정도이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네. 향후에 이제 좀 이 유로존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성장이 돼야 이 실업률도 좀 완화될 텐데요. 네, 이 5월 초에요. 이 유럽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데요. 지난 2월에 또 이 전망을 한번 했는데 그때 수치는 마이너스 0.3%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2012년 경제 성장률이요, 이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해서 유로존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가 침체하니까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요, 이 연율 기준으로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0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요. 보통 이 유럽 중앙은행 물가 억제 목표가 2%입니다.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1월에 2%, 2월에 1.8%, 3월에 1.7%로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 곳곳에서 긴축 반대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정위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는 더 침체하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이제 민중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좀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긴축 정책에 반대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유럽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재정위기가 터지니까 긴축 정책을 쓴 것이고 이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경기가 더 침체해져 가버리니까 세수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수가 감소하니까 이 재정위기는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정책의 방향을 조금씩 부양 쪽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또 왜 우리가 이 금융자본의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하냐며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근에 유럽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긴축에 맞서 이 다양하게 새롭게 생긴 사회운동 세력들이 유럽 대안회의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이 저항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8개국에서 이 전국적인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 긴축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전에 긴축을 철회하라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걸고요. 이 과잉 채무국의 이 트로이카가 부과한 각서를 즉시 중단을 해서 이 채무 노예 상태를 중단시키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뭐 민주적 경제 구현 같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다고 이제 이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이 부양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해법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이미 2008년 미국으로부터 이 시작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나라들이 이제 경기 회복세는 미미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재정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다시 풀면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세수가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미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2008년 이후에 이미 이제 증명이 되어 왔던 이런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난제에 부닥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뾰족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다 그렇죠. 예, 일단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 유럽 경기는 그렇고, 이 작년 중반 이후로 좀 잠잠해진 이 유로화 문제, 이거 부분도 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방송에서요,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위기를 이해할 때 단순히 이제 금융자본의 탐욕 때문에 이제 이런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럼 단순히 이제 금융자본의 탐욕을 억제한다고 이게 지금의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죠. 현 체제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크게는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 유로화를 씀으로 인해서 각국들이 통화 주권을 상실한 이런 유로화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유로화 탄생 시기에 일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 라퐁텐 전 독일 재무부 장관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유로화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현재 유럽 경제 위기는 이 유로화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좀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라퐁테는 유로화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유로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비관적인 상당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 되게 강한데요. 예.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단일 통화 체제에 묶여서 남유럽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위기국들이 이제 정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은 유로 단일 통화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즉, 이 유로존 회원국들은 유로화 도입으로 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을 상실을 했지만 이를 또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그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유로화 도입으로 독자적인 이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먼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서 이번에 한국도 이제 금리를 인하했었는데요. 기준금리를 금리를 조절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포함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통화 정책은 이 유로존 각 국가들이 각국의 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 결성되어 있는 것이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럽중앙은행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에 맞추어서만 움직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찍든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 요구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 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뭐 유럽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고 돈을 찍어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그나마 좋은 나라들은 이렇게 돈을 막 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 선뜻 이제 동의가 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입장이 이렇게 상충되는 입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위기를 겪는 나라들 입장에서만 유럽 중앙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 일단 이 돈을 푸는 이 통화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율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이 우선 환율이 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원체 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요. 이제 환율이 오르면, 즉 이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고 외국인들의 관광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살펴보면요.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즉, 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500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팔고 받은 1달러를 한국에 가져오면 1000원이 되었는데 환율이 상승해서 즉 이 한국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을 팔고 받은 1달러를 이제는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이득이 훨씬 크게 많이 늘어나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오는 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전에는 미국 돈 1달러를 한전해서 한국에서 쓰기 위해서 한전을 하면 1000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니까 한국으로의 관광이 더 저렴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겠죠.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조정이 되면서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식의 이제 조정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유럽의 국가들이 유로화를 쓰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국 돈의 가치가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이제 정확히 반영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물론 100% 반영을 하진 않을 텐데.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죠. 예전에 IMF를 겪었던 한국을 상기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서 앞서 말씀드린 수출이나 이 관광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를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 관광 산업이 큰 나라이니까 그리스의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이 외국인들이 그리스로의 관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통화를 쓰는 게 아니라 유로화라고 하는 공동의 화폐를 쓰게 되면 그 나라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유로화 가치가 결정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느 정도 괜찮은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여건과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뭐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경제 여건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유로화 가치라고 하는 것에는 간단히 말해서 그 나라들의 평균치가 유로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맞춰서 조정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 공동의 통화를 이렇게 쓰는, 유로화를 쓰는 이 한계, 뭐 부정적인 모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있다면, 이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유로화에 가입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물론 이제 유로화라고 하는 게요, 초반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지금 같은 위기 국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유로화 사용의 장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선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통화인 원래 마르크화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르크화를 사용할 때보다 유로화를 사용하면 수출에 큰 이익을 보게 되겠죠. 독일 경제 여건만을 반영하는 마르크화보다 독일을 포함해서 독일보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뭐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의 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유로화 가치가 당연히 마르크화보다는 더 낮겠죠. 그러니까 이 통화 가치가 기존 자신의 통화보다 가치가 낮은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화를 쓰게 되는 것이니까 수출에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경제 규모가 작았던 이 그리스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보다 유로존이 함께 보증하는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쉽게 말하면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이제 재정 위기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통화를 쓰게 되면서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점들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 이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한 이 주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통화 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금융 통화 정책이 자국의 여건에 맞게 실행될 수 없으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이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정책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다른 정책적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유로존은 재정 통합 없는 화폐 통합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례로 이제 미국과 유럽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말인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위가 겪어서 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중앙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를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든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경기를 살리려고 할 텐데요. 유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가 너무 어려워져서 독일이 그러면 그리스를 그냥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과는 다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어려운 나라들은 재정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금융이나 통화 정책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니까 지금 같은 이 위기 국면에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정말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유럽 경제 위기에 이제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유럽인들도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어느 정도 괜찮은 국가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저 나라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를 지원해 줘야 하냐라는 반발이 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통합은 고사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데도 논란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위기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는 쉽게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참 이 유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유로존을 그냥 해체하고 다 자국 통화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정까지 다 통합을 해서 이 어려운 나라들을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이제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되는 분위기여서 상황이 뭐 해결된 것이 작년에 비해서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 전혀 예, 계속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좀 뾰족한 해법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침체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예,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이달 초에 4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4월 수출입 동향에서 이 4월 수출이 전년 동월비로 0.4% 증가한 이 463억 불, 수입은 0.5% 감소한 437억 불을 기록을 해서 26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지난 3월에 수출 증가율이 0.2%였는데요. 4월에 0.4%가 나온 거니까 그냥 숫자로만 보면 이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월 같은 경우에 이 작년 3월에는 이제 공휴일이 열흘이었는데 올해는 열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많았고 조업일수가 하루 더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0.2% 증가한 거니까 증가율이 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공휴일이 9번 있었고 올해는 8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하루 더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업일 수가 하루 더 많았던 거죠, 올해. 그런데 이제 증가율이 0.4%인 거니까 증가율이 좀 과대평가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공휴일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월 수출액이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좀 잘 피해서 보려면 일평균 수출액을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월의 일평균 수출액은 이제 21.1억 불이었고, 증가율은 전년 동월비 한 4.7%, 그러니까 0.2%가 아니라 4.7% 정도 됐고요. 4월 수치는 19억 3천만 불로 전년 동월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수출이 7.9%,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이 네. 7.9% 감소한 거면 이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이래로 일평균 수출액이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는 어디에서 이 감소폭이 컸습니까? 예, 일단 품목별로 보면 이 선박, 석유, 철강, 자동차 순으로 감소폭이 컸고요. 이 전년 동월비로 선박은 무려 22억 불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석유와 철강이 4억 불씩, 그리고 자동차가 한 1억 불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이 중동과 중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 세 지역의 수출이 이례적으로 좀 급감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작년 대비로 중동이 한 17.8% 감소했고, 중남미 수출은 한 47.8%나 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한 34.7%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액수로 환산을 하면 중동이 한 5억 불, 중남미가 한 15억 불,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한 4억 불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뭐 2, 3월에도 수출이 한 5, 6%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이 갑자기 감소폭이 18% 가까이로 커진 거고요. 그다음에 중남미는 좀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50% 가까이 감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감소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선박과 이 중남미의 감소폭이 매우 컸던 게 눈에 띄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3월과 비교를 해보면 3월에는 선박이 한 4억 8천만 불, 자동차가 4억 7천만 불, 철강이 한 4억 1천만 불 정도 감소를 했고 석유는 한 1억 8천억 불 정도 증가를 1억 8천만 불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과 3월을 비교를 해보면 선박의 감소폭이 한 16억 불, 17억 불 이렇게 커진 거죠. 네. 그리고 석유 제품 감소폭도 한 6, 7억 불 정도 커진 겁니다. 그리고 철강하고 자동차는 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보면 이 정부 자료를 보면 선박의 경우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인도 물량이 감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드릴십이 9억 불에서 5억 불로 한 4억 불 가량이나 줄었고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22억 불에서 한 9억 5천만 불로 한 12.5억 불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석유 분야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라는 게 이제 휘발유, 경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제품 수출 단가가 8.8% 정도 하락을 했고
일부 정유사가 이 정비 관계로 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수출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수출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결국 4월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 선박과 석유 분야에 좀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선박 수출이 꽤 컸던 거죠. 작년에. 이제 그것이 이제 쭉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내에서 보면요, 이 엔저, 그러니까 엔화가 원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 영향이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화 약세가 본격화된 게 작년 11월부터였는데요. 이 대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2월 정도부터 10% 이상의 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반면 이제 미국이나 EU, 중국이나 아세안, 오세아니아 같은 데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근데 중동하고 중남미에서는 이제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엔화 약세 효과가 나타나곤 있는데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4월 무역 통계 수치가 특별히 더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기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일본 가령 미국이나 이 중국 이런 데는 이제 일본 공장들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환율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영향,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이제 엔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생산을 크게 늘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상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 영향도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막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계속해서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엔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 달러당 100엔을 넘었죠. 네. 오늘 넘었나 그랬는데요. 이 원엔 환율도 이 아직 100엔당 한 1090원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김중수 하는 총재가 이 엔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권력에서 좀 떨어지고 나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좀 상당 부분 재벌들의 엄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엔저로 위기니까 환율 방어도 해줘야 되고 지원도 더 해줘야 되고 경제 민주화도 밀어야 되고 노동규현화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이 실제로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시작한 걸로 지금 다 보이고 있고요. 무역금융이 최근에 그 무역투자진흥회인가요? 거기서 11조 원 가량 늘어났고 이 경제민주화 입법도 이제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엔화 약세가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국내 재벌들이 누려왔던 초과 이익을 거의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지금의 보도들은 좀 과장이고 좀 약간은 의도적인 호들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엔화 약세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위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재벌들이 뭐 상황을 좀 부풀려서 경제 민주화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엔저로 어려우니까 보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재벌들의 횡포를 막자는 건데 그죠? 엔저 때문에 어려우니 이걸 보류해서 계속 횡포를 부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재벌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5월 17일이죠.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한 주 쉬고 24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